내 손목은 마치 철집에 물린 것 같아 거친 피부가 내부 들어온 살을 긁어 아파 눈물이 즉시 솟아났다. 놓아줘요. 엄마. 제발. 나는 무릎을 굴려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임신 6달째 이미 눈에 띄게 부은 배가 매번 몸부림치는 대로 쓴 통증을 안겨준다. 속의 작은 생명도 위기를 느낀 건지 살짝 내 배를 차는 느낌이 왔고 그 미약한 촉감이 마음을 더욱 꼬이게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 김순옥은 내 애원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했다. 힘을 쓰느라고 얼굴이 붉어진 그녀의 눈에는 참을성 없는 차가움이 가득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등을 세게 밀었다. 왜 울어? 안습한 녀석아. 딸딸이 하나 베고 감히 나에게 대들다니냐? 우리 김가 대대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려 퍼지자 이웃집 문이 살짝 열렸다가 금세 닫혔다. 아무도 나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끌려 아래층으로 나갔다. 검은색 차 문은 벌써 운전사가 열어놓았고 자극적인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렸다. 탑승해. 시어머니는 조금도 자비 없이 나를 조수석으로 밀어넣었고 내 무릎이 차 문틈에 부딪혀 쐐기처럼 아파 몸을 구부렸다. 조건반사적으로 두 손으로 배를 감싸았다. 아가를 만지지 마요. 목소리가 신나는 눈물과 땀이 섞여 먼지투성이 바지에 떨어졌다. 뭐가 너의 아가냐? 쓸모없는 것. 있든 없든 먹이를 낭비할 뿐이야. 시어머니는 냉소하며 내 팔을 잡으려 하였다. 운전사는 앞을 보며 아무것도 못 본 척했다. 그는 시어머니의 사촌 증손이라 당연히 그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는 반항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다. 지난주 초음파로 딸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그녀는 매일 딸은 쓸모없다 꼭 때려야 해라고 귀에 꽂아 넣었다. 남편이 출장 가기 전 잘 돌봐주세요라고 당부한 걸 믿고 그녀가 자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행동할 줄은 몰랐다. 차가 출발하자. 나는 차가운 의자에 기대어 두 손으로 배를 단단히 붙였다. 아기의 가끔씩 오는 움직임이 유일한 위안이자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엄마. 설령 딸이라도 당신의 친손녀 아닙니까? 아직도 마지막 노력을 했다. 목소리는 울음을 품고 어찌 잔인하게 하시는 건가요? 손녀. 손녀가 세습을 이어받고 김가 분묘의 차례를 지낼 수 있냐? 시어머니는 돌아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눈빛은 독이 칠해진 것 같았다. 내가 말해. 오늘 이 수술은 해도 해야 하고 안 해도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 앞에서 죽여서 모든 사람에게 너라는 불효한 며느리가 아들 하나 낳지 못한다는 걸 알리겠다. 그녀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내 마음을 꿰뚫었다. 육체적 아픔보다 훨씬 더 아팠다. 차는 적막한 골목길로 들어갔고 끝에는 촌스러운 사립병원이 있었다. 문 앞에는 정식 간판조차 없고 오직 부인과 진료소라고 적힌 나무판이 기울어져 걸려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불길한 예감이 나를 감쌌다. 나는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요. 엄마. 제발 정규병원에서 검사해 봅시다. 아마 초음파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문서 잔소리 마. 시어머니는 갑자기 내 머리카락을 붙잡고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렸다. 아파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병원 의사는 내가 사람을 위탁해 불렀어. 손재 빨라서 너한테 고통 안 줄 거다. 그녀의 말에는 기이한 편안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야채 사러 가는 것처럼. 아닌 생생한 생명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끌려 클리닉 안으로 들어가자 소독약 냄새에 곰팡이 냄새가 섞여 덮쳐왔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시어머니가 흰 가운을 입고 눈을 피하는 의사와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걸 보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안심해 금방 끝나 후유증 없어라는 단어는 분명히 들렸다. 의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올 때 나는 마침내 붕괴했다. 무릎이 무너져 꿇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내 얼굴을 훼손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빨리 끝내면 모두 편해지는 거야. 나는 천장에 얼룩덜룩한 벽지를 올려다보며 배에서 오는 미약한 움직임을 느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아가야, 죄송해. 엄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의사의 손이 내 팔뚝에 올라왔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몸을 저항했다. 안 돼요. 제발 그만. 아가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사침이 피부를 꿰뚫었고 차가운 약물이 혈관 속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확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내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평온하기까지 했다.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잠시 기다리는 공간일 뿐인 듯. 눈 감아. 금방 끝나. 의사의 목소리는 무감각했고 그의 손은 내 배를 가볍게 누르는 순간 아기의 움직임이 살짝 격렬해졌다. 마치 엄마, 도와줘라고 외치는 것 같아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만해요. 아가가 아파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마비감이 점차 팔다리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손발이 무거워지고 입을 벌리려 해도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수술실은 작고 어둡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 아래로 철제 수술대가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소독약 냄새가 이전보다 훨씬 강했고 혼자서는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공포감이 나를 덮쳤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기뻐하는 건지 그냥 해결된 일에 안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표정은 내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마취 효과가 점차 깊어지자 배에서 오는 아기의 움직임이 점차 약해졌다. 처음에는 살짝 차는 느낌이었고 그 다음은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점차 아무 느낌이 없어졌다. 아가,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눈물은 아직도 계속 흘렀지만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의사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이 정도면 안전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래. 문제 없어. 문서 나중에 약 좀 챙겨 먹히라고 해. 의사가 대답했다. 그래. 잘 됐다. 이따가 비용은 내가 치울게. 그들의 대화가 내 귀를 스치는 동안 나는 마치 영혼이 몸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속이 텅 비어졌고 아픔보다 더 큰 공허함이 온몸을 뒤덮었다. 그동안 매일 밤 기도하며 기다렸던 아가, 나의 작은 사랑, 이제는 없었다. 시어머니의 탐욕과 편견 때문에 아직 세상에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채 사라졌다. 엄마, 나는 입에서 미약한 소리를 내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수술이 끝났다는 걸 확인하자 즉시 의사에게 인사하고 나를 두고 갔다. 운전사 불러줄게. 나중에 혼자 차 타고 가. 그녀의 뒷모습은 결정적이었고 조금도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 의사들이 수술을 마치고 나를 옆방으로 옮겼다. 침대는 오래되어 쿠션이 꺼졌고 이불에는 냄새가 났다. 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아마 몇 시간, 아님 하루. 배는 평평해졌고 그동안 느껴졌던 따뜻한 움직임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어느새 창밖이 어두워졌다. 달빛이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내 얼굴에 비쳤다. 나는 손을 대고 배를 만지고 있었다. 차갑고 평평했다.
아가가 있었던 자리는 이제 텅 비어있는 공간뿐이었다. 죄송해. 정말 죄송해. 나는 계속해서 속삭였다. 눈물은 마를 줄 모르고 흘렀고 목이 메어 울음소리도 내지 못했다. 운전사가 나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을 때 저녁이었다. 집 안은 어두웠고 시어머니는 이미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있었다.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왔어. 좀 쉬고 와. 배고프지 않아? 그녀의 태연한 모습을 보자 나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그냥 방으로 돌아갔다. 내 방은 아직도 아가용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작은 옷, 장난감, 베드, 그 모든 게 지금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에 누웠고 이불을 머리까지 뒤덮었다. 아픔과 슬픔이 나를 잠들게 하지 못했고 그냥 홀로 시간을 보냈다. 고륙 연결한 아픔은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로 남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수술 후 셋째 날이었다. 몸은 아직도 쑤셔서 누워있기조차 힘들었고 입맛도 하나 없었다. 방문은 내가 스스로 닫아 놓았지만 시어머니는 결코 노크 없이 문을 열어 들어왔다. 오늘도 그렇다. 일어나 밥 좀 먹어. 이렇게 누워있으면 몸이 더 약해지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뒤에는 냉소가 숨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배 아픔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했고 머리도 어지러웠다. 시어머니는 방 안 테이블에 밥그릇을 놓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죽이 담겨 있었다. 스팀 하나 안 나고 그냥 실온 정도의 온도였다. 이거 차가운데. 나는 목소리가 미약했다. 그랬어. 아까 끓여놨어도 시간 좀 지났나 봐. 시어머니는 살짝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조금도 미안함이 없었다. 마치 차가운 죽이 아무것도 아니란 듯 그냥 실수로 넘긴 일처럼 행동했다. 나는 그릇을 살짝 만졌다. 차가운 촉감이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며 마음도 함께 차갑게 식었다. 엄마, 제가 아직 수술 후라 따뜻한 거 먹고 싶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바랐다. 아픔 속에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따뜻한 거. 그렇게 귀찮게 해야 돼? 죽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되지. 차갑든 뜨겁든.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독처럼 나를 찔렀다. 그리고 그녀는 의자에 앉아 죽을 풀어가며 살짝 속삭였다. 그래도 다행이야. 쓸모없는 것이 없어졌으니. 나는 갑자기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마음이 터질 것 같았고 손이 자연스럽게 이불을 꽉 쥐었다. 아니, 뭐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속임수 없었다. 그 안에는 명백한 기쁨이 있었다. 그래도 딸딸이 하나 없어졌으니 다음엔 제대로 된 아들 낳을 수 있잖아. 이게 다행이지 않냐? 쓸모없는 것. 나는 그 말을 반복했다.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다시 주룩주룩 흘렀다. 내 속에서 사라진 아가. 내가 매일 밤 기도하며 기다렸던 작은 생명이 그녀에게는 그저 쓸모없는 것이었던 거였다. 그 말은 나의 마지막 방어선을 완전히 부수고 심장을 갈라놓았다. 엄마, 그건 제 아가예요. 제 아였어요.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그냥 눈물만 흘렀다. 시어머니는 나의 슬픔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죽을 계속 먹었다. 아이, 그래도 딸이잖아. 문서, 우리 김가의 딸딸이가 뭐 할 수 있어?
차라리 없었으면 덜 귀찮았을 뿐.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내 마음을 꿰뚫었다. 수술 당시의 아픔, 아가가 사라진 공허함,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의 냉혹한 말까지 모든 게 모여 나를 눌렀다. 나는 죽 그릇을 살짝 밀었다. 차가운 죽이 그릇 가장자리에서 살짝 넘쳤다. 그럼 안 먹어? 그래도 돼. 몸이 약해지는 건 너 자신의 문제지. 시어머니는 그릇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나를 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직도 아가용 옷이 걸려있는 옷걸이, 베드 옆에 놓았던 장난감, 그 모든 게 지금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방을 나간 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덮고 소리 없이 울었다. 슬픔보다 더 큰 건 절망이었다. 마음이 죽은 것처럼 아무 느낌이 없었다. 그동안 믿었던 가족의 따뜻함, 시어머니의 마음, 모두 거짓이었다. 나는 손을 배에 대고 있었다. 아직도 아픈데 그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컸다. 아가, 죄송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고 너를 모욕당하게도 만들었어. 나는 속삭였다. 눈물은 마를 줄 모르고 흘렀고 심장은 계속해서 아팠다. 이제 나는 알았다. 이 집에서 아무런 위로도 받을 수 없다. 시어머니는 결코 나를 이해하지 않을 것이고 내 아가를 존중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완전히 죽었다. 회의감과 절망이 온몸을 뒤덮었고 그냥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다. 밤이 깊어졌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해서 심장 소리가 귀에 또렷이 들렸다. 침대는 너무 따뜻한 이불에도 몸이 식은 걸 느꼈고 결국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오래된 소파는 스펀지가 꺼져서 뼈에 닿을 정도로 차갑다. 나는 그 위에 구부려 앉았고 두 손으로 텅 빈 배를 부드럽게 만지고 있었다. 아직도 잔존하는 아픔이 느껴지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속에 텅 빈 공허함이었다. 눈을 감았을 때 어느새 지난 여름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여행을 갔다는 핑계로 그녀의 방을 청소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였다. 그녀의 서랍장 가장 안쪽에 먼지투성이인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물건이라고 생각했지만 호기심 때문에 살짝 열어봤다. 그 안에 담긴 건 나의 삶을 뒤바꿀 놀라운 비밀이었다. 상자 안에는 노란 종이로 된 병원 기록지, 구겨진 사진 한 장,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병원 기록지는 2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고 환자 이름란에는 시어머니의 본명인 김순옥이 적혀 있었다. 진단 내용을 읽을 때 나는 온몸이 오싹했다. 임신 9개월, 정상 출산, 남아. 하지만 그 아래 신생아 처리, 병원을 통해 입양기관의 이관이라고 적힌 글 뒤에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실제는 팩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사진은 작고 흐릿했다. 아기 하나가 담긴 유모차가 찍혀 있고 배경에는 성남구립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문당 날짜는 병원 기록지와 같은 날이었다. 편지는 시어머니가 당시의 병원 간호사에게 쓴 것이었다. 아이를 절대로 찾지 못하도록 처리해주세요. 제 남편과 가족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마세요. 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주세요. 라는 내용과 함께 큰 금액의 현금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때 나는 무릎이 무너질 것 같았다. 평소에 아들만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고 외치며 딸을 천대하던 시어머니, 스스로 아들을 버렸다는 사실, 그 충격이 너무 컸다. 나는 급히 상자를 닫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지만 그 기억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아들을 버렸을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겼을까? 거실의 창밖을 보니 달이 구름 뒤로 숨어버렸다. 차가운 바람이 창틈 사이로 들어와 나의 얼굴을 스쳤다. 나는 소파에 더욱 깊게 구부려 앉았고 두 손을 꽉 쥐었다. 시어머니는 나의 아기를 죽였고 심지어 그녀 자신의 아들도 버렸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을까?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나를 뒤덮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 병원 기록지, 사진, 편지,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흉막이었다. 이게 바로 나의 비장 카드였다. 나는 그냥 무릎 꿇고 슬퍼할 수 없다. 내 아가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한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실에 불을 켰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나의 얼굴을 비췄지만 눈 속에는 이전의 절망이 사라졌고 대신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시어머니, 너는 나의 아기를 앗아갔지만 나는 너가 가장 중요한 걸 앗아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명예와 모든 것일 것이다.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 위에 놓인 아가용 옷을 살짝 만졌다. 아가, 엄마가 너를 위해 반드시 정의를 구할게. 기다려줘. 나는 속삭였다. 그때부터 나의 참고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나를 약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을 알고 있는 나. 이제는 그녀를 쓰러뜨릴 준비가 되었단 사실을. 나는 잠들지 않고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그 사실을 공개할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처벌할지, 모든 걸 세심하게 생각했다. 아침이 올 때까지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대신 복수의 불씨가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다. 오후 3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 지훈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방 입구에 서 있었다. 두 눈은 울어서 부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대를 안고 있었다. 남편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시어머니를 설득해 주겠다고 생각했다. 여보, 나는 목소리를 내봤지만 너무 쉬어서 잘 들리지 않았다. 문지훈은 큰 가방을 놓고 안경을 벗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나를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가 말했다. 훈아, 잘 왔어. 너 없는 동안 이 녀석이 참 심심했겠다. 수술도 받고. 수술. 뭐 하는 수술이야?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마음이 두근거렸다.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여보, 아가를 시어머니가 강제로 때려버렸어요. 나는 울음을 품고 말했다. 눈물이 다시 주룩주룩 흘렀고 몸이 떨렸다. 지훈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그 다음에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초음파 검사로 딸이라고 나왔잖아. 어머니도 그래도 이유는 있을 거야? 그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나에게 부은 것 같았다.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여보, 그건 강제였어요. 제가 싫어했는데 시어머니가 끌고 가서.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 김가를 위해 그랬잖아. 지훈이 나의 말을 가로챘다. 그는 물컵에 물을 따르며 계속했다. 딸 하나 더 생겨도 그리 좋은 건 아니잖아. 다음엔 아들 낳으면 되는 거야? 너도 어머니 마음 좀 이해해봐. 이해. 여보, 그건 우리 아기였어요. 임신 6달째 아기였어요.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다. 지훈은 나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알아. 내가 아파. 하지만 어머니도 나이 많고
세습을 이어받고 싶은 마음도 이해해야지. 그냥 참으면 지나가는 거야? 참으면. 여보. 그건 아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이었어요. 나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아가를 그렇게 말했어요. 내 손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때 시어머니가 옆에서 말을 섞었다. 훈아, 봐. 이 녀석이 이러잖아. 나도 겉도는 사람이냐? 문당 너 때문에 아들 갖고 싶어서 애써 한 거인데 이렇게 나를 원망하잖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나도 마음 아파. 하지만 우리 김가 대대로 끊어지면 안 되잖아. 이 녀석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훈이 시어머니를 달래주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여보, 그만 울어. 어머니도 잘못은 아니야. 너도 몸도 아플 텐데. 쉬어야 해. 이런 일 이후로는 없을 거니까. 나는 정신이 혼미해졌다. 남편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시어머니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이 모든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마지막으로 바랐던 위로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었다. 여보, 너는 나를 믿지 않아? 나는 미약하게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판단해봐. 어머니가 내 아기를 해치려고 그랬을까?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 그랬을 뿐이야. 가정. 나는 웃음을 쳤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명에 가까웠다. 이런 가정. 나는 원하지 않아요. 여보. 너는 내 아가를 잃은 아픔을 모르고 시어머니의 잔혹함도 모르고 그만. 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눈에는 참을성이 없음이 떠올랐다. 나도 출장 갔다 왔는데 피곤해. 이런 일은 이후로는 말하지 마. 어머니한테도 잘 말해. 그만 심술 부리고 몸 좀 챙겨. 그는 말을 마치고 방으로 갔다. 가방을 메고 방문을 닫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이기적이고 냉혹했다. 봐. 훈아도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잖아. 너도 그냥 순조롭게 살면 되는 거야? 다음엔 아들 낳으면 모두 행복해질 거다. 나는 뒤로 걸어 떨어졌다. 벽에 기대어 몸을 지탱했다. 온몸이 차갑고 심장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았다. 남편의 침묵과 태연함이 시어머니의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이 집에서 아무런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아가, 문서 엄마가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죄송해. 나는 속삭였다. 눈물은 마를 줄 모르고 흘렀고 몸이 점차 무력해졌다. 시어머니는 나를 두고 식탁으로 갔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 나는 방으로 돌아갔고 방문을 단단히 잠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남편의 말, 시어머니의 웃음, 아가가 사라진 공허함. 모든 게 나를 괴롭혔다. 그때부터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 남편과 이 가족은 더 이상 나의 곁에 있을 수 없다. 복수를 위해선 이들로부터 완전히 떼어놔야 한다는 것을. 저녁 식탁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비빔밥을 푸석거리며 지훈에게 오늘 회사 일은 잘 됐어? 라고 물었다. 지훈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으로 밥을 살짝 떼어 먹으며 마음속으로 미리 준비한 말을 되새겼다. 이제는 시간이 됐다. 엄마. 요즘 TV에서 성남구역의 옛 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바꾼 기사 봤어요? 나는 평온한 톤으로 말했다. 숟가락을 식탁에 살짝 내려놓았고 시어머니의 반응을 눈으로 쫓았다. 그녀의 손이 순간 멈췄다.
비빔밥 위에 단무지가 살짝 움직였다. 성남. 모르겠어. 안 봤어. 시어머니는 급히 고개를 돌려 밥을 푸석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살짝 높아졌고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역시나 이 이름이 그녀에게는 의미 있었다. 아, 그래요. 그 병원은 옛날엔 성남구립부인과 클리닉이라고 불렀던데 엄마 저런 곳 아시는 건 없어요? 나는 다시 물었다. 이번엔 구립부인과 클리닉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불렀다.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갑자기 식탁에 떨어졌다. 쾅 하는 소리가 조용한 식탁을 뒤흔렸다. 어째서? 시어머니는 급히 숟가락을 주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다. 밥알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고 눈동자가 작아졌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왜 그래요? 아주 심한 걸까? 아니야. 그냥 손이 미끄렸어. 시어머니는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다. 입꼬리는 살짝 떨렸고 땀이 이마에 맺혔다. 나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엄마, 혹시 예전에 저 클리닉에 다녀본 적 있나요? 그 기사에선 오래된 환자들이 추억 이야기하는 거 보여서 궁금했어요. 없다. 절대로 없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식탁에 놓인 수저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떠올랐다. 그런 곳, 나는 처음 들어봤어. 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심심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냥 기사 보고 궁금했어요. 나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숟가락으로 다시 밥을 떼어 먹으며 말했다. 그런데 기사에선 저 클리닉에서 20년 전에 아기 관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던데. 그만해. 시어머니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팔이 식탁에 닿아 물컵이 넘어졌다. 물이 식탁에 쏟아져 비빔밥을 적시었다. 지훈이 놀란 채 일어났다. 어머니, 왜 갑자기 성질을? 나는 먹고 배불렀다. 너네들 알아서 정리해. 시어머니는 뒤돌아 방으로 갔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빨랐고 살짝 비틀렸다. 방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다. 식탁엔 물과 밥이 뒤섞인 어질러진 모습뿐이었다. 지훈은 허우적거리며 물을 닦았다. 뭐야? 어머니 왜 그래? 내가 뭘 잘못 말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기사 이야기한 건데. 내 속에는 확신이 깊어졌다. 시어머니는 정말 저 클리닉과 관련이 있었다. 그녀의 반응이 모든 걸 증명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나는 방으로 갔다. 침대 밑에 숨겨놓은 나무 상자를 살짝 꺼냈다. 병원 기록지와 사진을 다시 보았다. 성남구립부인과 클리닉이라는 간판이 사진 배경에 선명하게 보였다. 시어머니는 이곳에서 자신의 아들을 버렸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급한 통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 아직 사는 건가? 성남 클리닉, 최근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알아? 어떻게? 그때의 일이 밝혀지면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해서 떨렸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 너의 공포가 시작됐어. 나는 상자를 다시 침대 밑에 숨겼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또렸다. 내 마음은 평온했다. 첫 단계는 성공했다. 이제 시어머니는 불안에 떨게 될 것이고 그 불안이 그녀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 것이다. 다음은 그녀의 비밀을 지훈에게도 알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친친들이 오는 걸 구실로 잔치를 차렸다. 후나 친구들도 와서
우리 가족도 한번 모여 이야기나 해라. 그녀는 아침부터 바빴지만 눈에 보이는 불안감이 여전했다. 아마도 저녁 식탁에서 난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는 건지 종종 뒤돌아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나는 오후 일찍부터 준비했다. 침대 밑에 숨겨놓은 나무 상자를 꺼내 병원 기록지, 사진, 편지를 천으로 닦아내었다. 노란 종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되었고 손글씨도 살짝 번졌지만 여전히 식별이 가능했다. 이것들이 시어머니의 죄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친친들과 지훈의 친구들이 오자 거실이 북적였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떨렸다. 나는 차분하게 음료를 차려주며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기다릴 시간이 왔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다시 평소의 당당한 모습을 떠올렸다.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나를 떼지 않았다. 나는 숟가락을 살짝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향할 때까지 기다렸다. 여러분,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변색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나는 나무 상자를 들고 앞으로 나갔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의 진실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자를 열고 병원 기록지를 꺼냈다. 이것은 20년 전 성남구립부인과 클리닉에서 작성된 서류입니다. 환자는 김순옥 씨, 즉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이 녀석이 뭐 하려고?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기록지를 지훈에게 건넸다. 여기 적혀 있죠? 임신 9개월. 정상 출산, 남아. 하지만 그 아래 신생아 철이란의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실제는 폐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시어머니가 20년 전에 아들을 출산한 뒤 그 아기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지훈은 기록지를 빨리 넘겨보며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친들도 서로 눈을 맞추며 속삭였다. 거짓이에요. 모두 거짓이에요. 시어머니는 소리치며 나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지훈이 그녀를 붙잡았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든 차분히. 나는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은 출산 당일 찍힌 사진입니다. 배경에 성남구립부인과 클리닉이라는 간판이 보이죠? 그리고 이 편지는 시어머니가 당시의 간호사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이를 절대로 찾지 못하도록 처리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고 금액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어주었다. 그녀의 거친 손글씨와 차가운 내용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무릎이 무너져 앉았다. 아니야.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더듬었다. 어쩔 수 없었어. 가족이 알면 안 됐어. 어쩔 수 없었다고. 시어머니는 나의 아기를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강제로 때렸지만 스스로는 아들을 버렸다고.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떠올랐다. 여러분, 이분은 자신의 아들을 버렸으면서도 내가 딸을 잉태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유산시켰습니다. 내 아이는 임신 6달째였고 그녀는 그냥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짓 정말이야? 순옥이가. 친친들의 속삭임이 점차 커졌다. 지훈은 기록지를 놓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큰 일을 숨겼어요? 그리고 왜 영준의 아기를? 문서 시어머니는 쳐다보지 못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었다. 나도 마음 아팠어. 하지만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거실에 떠도는 건 비난과 실망의 시선뿐이었다. 나는 상자를 닫았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시어머니가 숨겨온 20년간의 비밀과 그녀가 저지른 잔혹한 행동입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결연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친척들과 지훈의 친구들이 속삭이면서 하나둘 떠나자 거실에는 나와 지훈,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시어머니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끼는 소리를 냈지만 그 울음소리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만에 가득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지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어머니를 불렀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었고 표정은 갑자기 변했다. 절망보다는 흉악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녀석, 이 모든 건 내 계획이었잖아. 시어머니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나에게 달려와 내 팔을 꽉 잡았다. 손톱이 내 피부에 박혀 아파왔다. 내가 고의로 저런 거 가지고 와서 나를 수치스럽히는 거지? 너 때문에 나의 명예가 다 망가졌어. 명예. 시어머니는 명예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내 아기를 죽였고 스스로 아들을 버렸을 때 명예란 건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 그럼 너는 뭐가 좋아?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시어머니는 갑자기 바닥에 엎드렸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절했다. 영주아, 제발 이 일을 더 이상 말하지 마. 친척들한테도, 밖에 사람한테도 제발 용서해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거짓이었다. 용서. 시어머니는 내 아기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웃음을 쳤다. 그 웃음은 차갑고 시크했다. 내 아이가 임신 6달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시어머니는 다행이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는 용서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구르며 소리쳤다. 몸부림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싫었다. 나도 김가를 위해, 훈아를 위해 그랬어. 너는 왜 이렇게 불쌍해하지 않아? 제발 이 일을 묻어주면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준다고? 나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럼 시어머니는 내 아기를 되돌려줄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말이 막혔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갑자기 기운을 내고 일어났다. 돈. 내가 돈을 원해? 얼마든지 줄게. 1억, 2억. 아무리 많이 원해도 나에게는 돈이 있으니까. 그녀는 가방을 열어 지폐 더미를 꺼냈다. 이거 보여? 이대로 다 내 거야. 그냥 이 일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평온하게 살아가면 돼. 나는 그 지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시어머니,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아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내 아가의 생명, 내가 받은 아픔, 이런 건 돈으로 절대 살려낼 수 없어요. 그럼 뭐, 집이 필요해. 차가 필요해. 이 집도 내 거로 주고 새 차도 사줄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붙잡고 싶어하는 듯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해서 떨렸다. 다른 건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그냥 이 비밀을 묻어주는 거야? 비밀. 시어머니는 이걸 비밀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상자를 다시 열고 병원 기록지를 꺼냈다. 이 기록지, 사진, 편지, 전부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안전한 곳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일을 친구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만약 내가 어떤 일을 당하면 친구가 이 모든 걸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는 눈에 공포가 깃들었다. 복사본.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 문서 시어머니가 내 아기를 죽였을 때 그렇게까지 할 준비를 했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약한 여자로 생각했지만 잘못 봤어요. 내 아가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심한 일도 할 준비가 됐어요. 그래. 그럼 너는 결국 뭘 원해? 이 가정을 파괴하고 싶은 거야?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훈아, 봐. 이 녀석이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해. 너도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제 영주가 한 말도 맞아.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확실했다. 영주를 위해, 그리고 저 버려진 아우를 위해 이제는 진실을 알려야 해. 훈아, 너도 이 녀석 편이 돼?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 내 목을 잡으려 했다. 이 잔인한 녀석, 나를 죽여주마. 엄마. 지훈이 급히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그만해. 이제 그만. 시어머니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나는 살고 싶어. 이 비밀이 밝혀지면 나는 죽어야 해. 그녀가 나를 죽이려고 해.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쳤다. 시어머니,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상자를 다시 닫았다. 이 증거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놨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나를 협박하거나 다른 짓을 하면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경찰. 너는 나를 경찰에 고소할 거야?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나는 너의 시어머니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시어머니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살인범이에요. 나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내 아기를 살해했고 유기범이기도 해요.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해요. 문서 시어머니는 뒤로 걸어 떨어졌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몸을 지탱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깃들었다. 그럼 너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용서할 수는 없어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저 버려진 아들을 찾아준다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침묵했다. 그녀는 바닥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거실에는 고요가 깔렸다. 지훈은 나와 시어머니를 오가며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시어머니,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내가 저지른 죄를 갚아야 할 시간이 온 거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거실의 고요가 오래도록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허리를 굽히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땀방울이 턱 밑까지 흘렀다. 지훈은 나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오가다가 결국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나는 차분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지키려고만 애쓰는 모습이 역겨웠다. 이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다. 시어머니.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온기가 없었다.
제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 더 있어요. 시어머니는 급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작아졌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뭐, 또 뭐가 있어? 내가 그렇게 내게 원한 게 많아? 원하는 건 없어요. 그냥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나는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살짝 두드렸다. 성남 구립부인과 클리닉을 찾아가면서 시어머니가 버린 아들을도 함께 찾았어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은 돌처럼 커졌다. 아들, 내 아들. 그런 거 어떻게 찾아? 너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듯 말했다. 클리닉의 구식 기록을 찾아봤어요. 당시 간호사였던 할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아기를 버리지 않고 입양기관에 맡기려다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실제로 입양된 가정을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붙잡고 뒤로 걸어 떨어졌다. 아니, 불가능. 그런 건.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발을 헛디뎌 가방에 넘어질 뻔했다. 그 아이는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40대 초반이 되었고 가족도 있고 직업도 안정적이에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말 부모님의 아이인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시어머니의 이름과 당시의 병원 정보를 남겨줬죠. 지훈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영주, 이게 진짜예요. 어머니의 다른 아우가 있다는 건? 네, 맞아요. 나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다음 주에 한국에 돌아온다고 해요.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자신의 생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해요. 다음 주 돌아온다. 시어머니는 소리가 거세지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털처럼 가벼웠고 울먹거렸다. 그 아이, 나를 만나고 싶어. 아마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냥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 하는 걸 뿐이에요. 하지만 만약 그분이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20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를 버렸고 나의 아기를 죽였잖아요. 안 돼. 시어머니는 갑자기 소리치며 나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내 옆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다. 제발 그 아이를 만나지 마. 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 제발. 그녀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쿵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평생 동안 당당하게 살았고 나를 천대하며 살아온 시어머니가 이제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팔은 떨렸고 눈에는 진짜 비명에 가까운 울음이 터져났다. 영주아, 제발 용서해줘. 그 아이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마. 그 아이가 평온하게 살 수 있게, 제발. 그녀는 머리를 바닥에 대고 절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기를 죽인 건, 그 아이를 버린 건 모두 내 잘못이야. 제발 내가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도록 해줘. 제발. 바닥에 머리를 대고 울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예전에는 이 모습을 보면 아마 속삭이거나 편안해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차가움과 공허함만이 남았다. 용서해준다고? 시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용서를 바라나요? 나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20년 전에 그 아이를 버렸을 때 용서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기를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왜 갑자기 용서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머리를 대고 울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평온하게 살아야 해. 내 잘못 때문에 그 아이의 삶이 망가지면 안 돼. 제발 영주아. 내가 해결해줘. 제발 용서해줘.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그는 가려고 했지만 발을 떼지 못했다. 아마도 이 모든 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 같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아가야, 봐. 이 사람이 이제야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늦어버렸어. 너는 돌아오지 않고 내 아픔도 사라지지 않아. 시어머니, 용서할 수는 없어요. 나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시어머니의 존재를 알려줄게요. 어떻게 할지는 그 아이의 선택이에요. 그 아이가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할게요. 하지만 만약 만나고 싶다면 시어머니는 직접 그 아이에게 사과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머리를 바닥에 대고 계속 울었다. 문서 그녀의 울음소리는 이제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이미 의미가 없었다. 죄를 지은 뒤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나 늦은 거였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머리를 대고 용서를 구했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돌아오지 않았다. 죽은 아기를 되돌릴 수 없듯 깨진 상처는 다시 붙일 수 없었다. 여보, 나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결연했다.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지훈은 충격에 잠겨 목소리가 떨렸다. 영주, 너 정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가방에서 이혼 협약서를 꺼냈다. 여러 날 밤새도록 작성했고 이미 내 서명은 끝냈다. 이 집에서 겪은 모든 건 나에게 가족이란 단어에 대한 믿음을 모두 박살렸어요. 시어머니의 행동, 그리고 너의 침묵, 이 모든 게 너무나 아팠어요. 지훈은 협약서를 받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났다. 여보, 그만해. 이미 결심했어요. 결심. 왜 이렇게 단호해? 어머니도 이미 용서를 구했잖아. 앞으로 없어요. 나는 협약서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 협약서는 7일 안에 서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떠나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울음을 멈췄다. 그녀는 바닥에서 일어나 협약서를 쳐다보았다. 이혼. 너가 이혼하려고? 훈화 없이 어떻게 살아? 너는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나간 건 시어머니라고 해야 해요.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제가 이 집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행복도 찾지 못했어요. 오직 아픔과 슬픔만이 남았어요.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방에서 간단히 짐을 정리했다. 옷 몇 벌, 개인 물건, 그리고 아가의 작은 옷 한 벌을 넣었다. 그 옷은 아직도 새 옷 냄새가 나고 작고 예뻤지만 이제는 그냥 추억의 상징일 뿐이었다. 아가, 엄마랑 같이 떠나자. 이곳에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나는 속삭이며 옷을 가방에 살짝 눌렀다. 지훈은 방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영주, 정말 떠나야 해?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안 돼?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나는 가방을 메고 방을 나왔다. 너는 시어머니를 믿고 나를 포기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협약서를 들고 나에게 달려왔다. 이혼하지 마. 제발. 훈아 때문에, 우리 김가 때문에, 김가와는 상관없어요. 제 삶은 제가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를 지나쳤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떼어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햇살이 다소 눈부셨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이 집에서 나오는 이 순간, 마음에 무거웠던 짐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영주, 제발 돌아와.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나를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울음소리와 외침이 뒤로 사라지고 나는 앞으로 걸어갔다. 길은 조금도 쉽지 않을 거라고 알았다. 아가를 잃은 아픔. 이혼의 아픔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지만 이제는 혼자라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죄를 받아들여야 하고 지훈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나는 가방 안에 넣은 아가의 옷을 살짝 만졌다. 아가, 이제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자. 아름다운 곳에서 평온하게 살아가자. 버스가 왔다. 나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을 보면 그 집이 점차 멀어지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싶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픔은 아직 남아있지만 희망도 함께 있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잃어버린 아가를 기억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내 얼굴을 비췄다. 따뜻하고 눈부시지만 이제는 그 햇살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문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이제는 햇살이 비치는 곳으로 나아가자. 이야기 끝.